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급박했던 119 신고 전화 내용들이 공개된 걸 보면 압사란 단어를 직접 언급한 신고가 19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공권력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들만 이어지고 사회적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는 과정을 바랐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정부 통합심리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는 5개 학회는 국민들의 트라우마 반응이 전과 달리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 발빠른 지원에 나서고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체육행사 취소 같은 교육활동 자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애도 수업을 위한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죠.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과 개인의 마음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차차 구름이 걷히고 맑은 가운데 20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안동 18도, 청송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질도 무난해서 바깥 활동하기에도 무리 없겠습니다. 안동시가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미래 역사도시 창조라는 주제로 제18회 세계 역사도시 회의를 개최합니다. 21개국 48개 도시가 참가하는 세계 역사도시 회의는 회원 간의 친목과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경연제로 열리는데요. 회의를 주관하는 세계 역사도시 연맹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발전을 목표로 1987년 일본 교토에서 설립된 국제단체로 우리나라에선 안동과 경주, 수원, 공주, 부여 5개 도시가 세계적으로는 65개국, 125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돼 있습니다. 시는 2021년 6월 세계 역사도시회의 유치 이후 2022년 2월 국제회의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올해 8월 들어서 국내 회원도시 간 MOU를 체결했고요. 특히 8월에는 안동시 공무원 중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직원 49명으로 구성한 글로벌 직원 통역 지원단을 발족해서 국제행사 인력도 차질 없이 확보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은 기온 오르면서 반짝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항과 경산에 건조주의보 발효돼 있으니까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채취한 경주 형산강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오늘 경북도가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된 반경 10km 이내에서는 사육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이동이 제한되고요. 예찰과 검사가 강화됩니다. 예찰 지역에서는 276가구가 29만 6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하고요. 항원 검출지 중심 반경 500m 이내에 초소를 설치해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경주 형산강 2곳과 구미 해평 2곳, 경산 금호강 2곳, 고령 낙동강 1곳으로 모두 7개의 지점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16도, 습도는 6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지역 대표 농수산 특산품의 해외 진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울릉군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지난 4일 경제,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엔 울릉군 대표 농수산 특산품의 국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의 내용이 담겼고요. 또 지역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국제학업 프로그램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울릉군과 미국 도시 간 자매 결연 추진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울릉군 우수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 판로가 열리고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이태원 참사 수사입니다. 네, 지금 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수사 본격화하고 있죠? 네, 이태원 참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인데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용산경찰서장은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보고도 늦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용산경찰서장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당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상황실 직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그러죠? 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역시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고요. 예. 안전을 우려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용산서 정보관들은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다수 작성했습니다. 네. 하지만 참사 이후 용산서 정보과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그렇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특수본은 경찰 첩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는 내부 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72시간 안에 삭제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도 파일이 삭제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회유가 있었다고 네. 보고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을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될까요? 빨리 될까요? 네, 특수본은 각종 매뉴얼, 녹취 파일, 휴대폰 등 모두 7,000점을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CCTV, SNS, 제보 영상 157개에 대해서도 1차 분석을 마쳤습니다.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군집도 변화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명복공원입니다. 네, 명복공원은 대구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시설이죠. 네. 포화 상태가 언제 2024년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네. 대구시가 현대화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대구시는 대구 경북 상생협력 사업으로 경북도에 화장장 공동 신설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의지를 보인 지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현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찾는 게 어렵다면 현 부지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건데요. 네. 이달 중으로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갈등관리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주 업체에 위탁해서 현대화 사업에 으로 인해 불거질 갈등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관리 연구 용역.
네. 낯선 단어네요. 맞습니다. 낯선 연구 영역이네요. 네. 네. 이 명복공원 확장에 따른 갈등을 좀 유형별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이 공청회 절차도 담겼고요. 용역 예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네. 기간은 8개월로 내년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여파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이 명복공원 포화 상태도 이미 얘기 많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장에 동의를 할지 이게 네. 또 문제 아닙니까? 네, 지난 2020년에도 국시비 477억 원을 들여서 화장로 16기를 확대하려고 하려고 했지만 했죠. 네. 네,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네네. 주민들은 과거부터 있는 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더 키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고요. 몇몇 아파트는 굉장히 고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현대화 사업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네. 보고 있고요. 주민들과의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갈등 관리 연구 용역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대구시가 이번에는 해결 방법 꼭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봉안당입니다. 봉안당 여기는 화장하고 육을 모시는 곳이죠. 네, 네. 다른 말로 납골당이라고 납골당 기도 하는데요. 예.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한 사찰이 봉안당을 설치하려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갈등이 있는 곳은 동구 도학동 인근인데요. 사찰 주변에는 주민들이 내건 납골당 설치 반대 현수막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봉안당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기존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던 사찰이 2017년에 봉안당 설치가 가능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네. 이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사찰 인근 주민들도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네. 이에 사찰 측은 주민들에게 봉안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중을 한 후에 2018년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봉안당 설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네. 굳이 용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용도 변경 안 하겠다 그러고 종교시설 용도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봉안당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약속을 공증까지 해놓고 네. 네. 주민들의 약속을 어긴 거죠. 어긴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네. 이 문제는 2020년에 이 사찰 소유주가 바뀌면서 불거졌는데요. 이제 동구청에 봉안당 설치를 신고를 한 겁니다. 약속을 네. 어기고 이 사찰 측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소유주가 맺은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동구청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고려해서 사찰이 제출한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네. 이에 사찰이 지난해 9월 동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입니다. 얼마 안 됐거든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년간의 송사는 잇달락이 됐지만 사찰 측이 항소를 검토하면서 이 봉안당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명복공원도 그렇고 봉안당 설치도 네. 인근 주민들 반발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네. 이 사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고령화 시대에 봉안당이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이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동구청은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사찰이 항소를 한다 해도 잘 대응해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학교 과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네. 학교 과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수성구 중학교 과밀학교가 한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총 23개인데 한 9개 중학교가 과밀 상태인데요. 이 통상 과밀 학급은 28명 이상으로 보는데요. 지역 전체 중학교의 평균 학생 수가 24.7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달서구에도 과밀 학급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 수성구와 달서구 일부에 학생이 몰리면서 국지적으로 과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과밀이냐 아니냐 적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 달서구에 있는 한 과밀 중학교 교사는요. 모든 수업
할 때 특히 어렵다고 그렇겠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모듬을 봐주고 있으면 저 모듬이 떠드니까 이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아이고.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또 토론이나 발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참여형 수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네. 이건 뭐 교육청에서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학급당 신입생 배정 인원을 28명 이하로 강화하는 배정 인원 상한제를 도입했는데요. 네. 정작 수성구와 달서구는 제외했습니다. 두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학생이 많고 학부모들의 선호를 무시할 수 없어서 당장 학급당 배정 인원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구도심 학교도 교육의 질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학생 분산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맞습니다. 빨리빨리 방법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되겠네요. 네. 뭡니까? 동절기 대책입니다. 겨울철 어떤 추위 좀 대비하는 거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네. 대구시가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돕고자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네. 난방비가 모자라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대구에만 5만 8천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00억 원 상당의 연료비를 지원하고요.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겨울 난방 실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년 이상 노후 건물이나 50인 이상 거주 시설은 전문가와 함께 돌아본다고 밝혔고요. 예. 이 노숙인과 쪽방에 대해서도 8개 과제 40개 항목으로 지원책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노숙인분들이 가장 걱정이죠. 겨울이면. 네, 노숙인 네. 보호 활동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네. 순찰도 2회에서 3회로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 홀몸 어르신들 혼자 네. 계시는 분들도 자주 챙겨 받으려야 되잖아요. 네, 홀몸 노인들은 특히 겨울철에 고독사가 가장 걱정인데요. 네. 현재도 식사 배달 같은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식사 단가를 1,000원 이상 인상을 하고요. 네. 일부 가구에는 전기장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2개월 이상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서 고독사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그 쪽방촌도 조금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나왔죠? 네, 이 전기 매트나 담요 같은 방한용품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네. 또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파 대피소도 마련이 됩니다. 특히 노숙인이 많이 찾는 대구역과 동대구 인근에 20실 규모의 응급 잠자리가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미리미리 이렇게 잘 대비를 좀 네.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1월 4일이) 한글 점자를 만들어서 반포한 날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우리 한글 점자를 읽으면서 세상을 만나게 된 날이죠. 역사도 오래됐어요. 점자 도서관에서 그 점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고 해서 윤가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만 정해진 거죠? 1926년 11월 4일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어 반포한 날인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점자 도서관에서 이 점자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무대를 꾸미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나눠주는 등 관객과 주인공이 따로 없는 아주 서로 어우러진 행사였는데요. 어린이 2명이 문어의 꿈이라는 동요를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네. 점자의 날 행사와 비장애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점자도서관 총괄지원 팀장 박은희입니다. 저희 오늘 행사는 이제 그 점자도서관 개관 26주년 및 그 점자의 날 96주년 기념식입니다. 사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도서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많으세요. 이제 점자 월간지를 제작할 때 좀 도와주신다든지 제본하거나 그리고 이제 음성 도서를 만들 때 이제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거를 좀 잘 읽으시고 정보 전달만 제대로 된다 하면 녹음 봉사도 가능하십니다. 항상 이제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열정과 성의 있게 다들 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독서 문화를 영위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면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재능 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자의 날은 11월 4일이고 또 그 흰 지팡이의 날이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10월 15일이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만난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렇게 무슨 날이라고 지정한 특별한 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셨는데요. 네. 문어의 꿈을 부른 시각장애 어린이의 어머니와 시각장애인들을 만나 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점자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점자책을 읽어주는 방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이렇게 보행을 좀 도와주려고 점자 블록을 따라 걸어보면 자전거라든지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자 블록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적재물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되어서 이렇게 점자가 없었다면 제 생활에 많은 부분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점자를 통해서 제 삶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점자를 통해서 많은 기쁨과 보람을 얻으면서 지금 사회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점자에 정말 많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점자가 붙어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특히 생활용품이나 약 같은 경우에는 점자가 의무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들이 제공되어 있질 않아서 크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점자가 모든 방면에서 제공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건데 네. 근데 아직도 점자가 없는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점자 블럭이 있는데 거기 물건 쌓아두는 이런 비상식적인 건 진짜 좀 없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강기에 향균 필터가 부착된 곳이 많은데요. 네. 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키오스크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리벽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구의 시각장애인이 11,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느끼는 현실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장경화라고 합니다. 그냥 시각장애인들 안내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밖에 읽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봐도 한 개도 모르겠어요. 장애가 참 예전에는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정말 저희랑 조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약간 저시력이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꿈이 운전을 하고 싶대요. 운전을 해서 어디든 가고 싶다는데 나는 정말 많이 복을 받았구나. 나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간단한 자음 모음이나 숫자 이런 거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안 보이시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으시고 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안 보이신 게 아니라 전맹분도 있으시지만 약시분들도 있으셔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폭이 넓다는 것도 좀 알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길거리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분을 솔직히 잘 못 뵙게 되거든요. 이게 잘 다니시는 분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시는데 솔직히 불편함이 많으시더라고요. 흰 지팡이를 짚고 이게 다니시긴 하지만 안 보이시는 때문에 길거리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물건이 나와 있고 갑자기 골목에 차가 나오고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 불편함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점자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점자에 대한 인식이나 점자 교육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이라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정말 참사입니다. 목격자도 너무 많고요. 현장 영상이 여과되지 않고 너무 많이 그 당시에 유포됐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지는 이런 참사의 슬픔이 울분이 되지 않게, 분노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적극적인 트라우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간과하죠. 오늘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이신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조현주 교수 연결해서 도움 말씀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네, 소개받은 조현주입니다. 네. 자, 이번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에서 20대 희생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20대들이 특히나 더 힘들어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학생들 만나니까 학생들이 20대잖아요. 네네. 네. 어떤 얘기들 많이 하던가요? 너무 힘들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업 듣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또래의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고 유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미안한 마음 등으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또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가 안 된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학생들 어떤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네. 이제 특히 20대들은 코로나 이후에 모처럼 가진 축제가 재앙으로 돌아온 것에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가정하기를 만약에 내가 저기 갔었더라면 그러니까요.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다. 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같은 또래를 잃었다라는 것에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들은 세월호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어떤 트라우마가 단일 트라우마를 넘어서 더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또 10대 희생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친구나 또는 이제 동생들이 이렇게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죽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더 감정이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언론 보도나 또 SNS 상에서 영상을 통해서 접하고 또 주변에서 자꾸 그런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 제 경험을 하게 되고 2차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초반에 멘트를 하셨는데 이런 언론 보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예, 철저하게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 마음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20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 연결이 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단 말이죠. 네네.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온 나라에 이제 그 유가족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내 아이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동안 연구에서는 트라우마는 피해 당사자의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대응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거리 목격자들 또 지역사회에 관여했던 이론들 그리고 이태원 그 참사 소식을 접하는 국민들 또 당시 구호 조치에 참여했던 여러 시민들과 소방관, 경찰관 역시 다 피해자 범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피해 범위를 확장해서 보자는 것만은 아니고 피해의 가능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이런 심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사의 경우에 심리 서비스 피해자 규모에 비해서 대응 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심리학회하고 임상심리학회가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단체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서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네. 아주 어릴 때 우리가 겪었던 어떤 사건 어떤 네네. 일 이런 걸 지금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발현되는 게 그런 게 왜 뭐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 뭐 이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트라우마나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는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잊혀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트라우마를 촉발할 수 있는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6개월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개입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흔히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양하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생존자들이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에 공포감과 불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각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자꾸 재현이 되기도 하고 몸이 과각성이 되니까 흥분하고 초조감 또 소화불량 뭐 식욕 감퇴 불안 우울 때로는 분노 우울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발휘되기도 하고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일부에게는 며칠이나 한 달 후에 서서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는 핵심 증상은 재경험 과각성 회피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외상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억이나 이미지로 떠올라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재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소리나 아니면 뭐 냄새 뭐 이런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사건이 또 떠올라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과각성 상태. 그래서
호흡 곤란까지 올 수도 있고요. 또 외상과 어떤 연관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나 그런 그 근처를 전혀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좀 마비가 되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회피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각성이라는 각성이 과하다는 이 말이 너무 지금 확 와닿는데요. 네. 그 얼마나 힘들까요? 늘 그렇게 각성된 상태인데 그게 너무 과한 상태로 산다는 그거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 같은 이런 참사 당시의 영상들, 여과되지 않은 그대로 영상들이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보지 말아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힘들면은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닫고 좀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꾸 휴대폰이 있으니까. 네네. 나도 모르게 자꾸 열어서 본단 말이죠, 그죠? 네네. 억지로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 자꾸 이렇게 보는 걸 좀 놔둬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각성이 되는 상황에서는 잠시 그 소식을 접하지 않고 일상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모니터링 할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자연재해와 달리 우리 일상에서 발생을 한 거고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한지를 거듭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영상이나 뉴스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나마 이제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지 이걸 점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더욱 불안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단지 그 사건 때문에 그러한가, 아니면 그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기억 때문에 그러한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뉴스를 보면서 희생자나 피해자들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마음에 깊이 공감이 가고 어떻게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두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에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벌써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런 불안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거 좀 덜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를 마무리로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무엇보다도 트라우마 회복에는 공동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또 생존자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가 슬프고 아파하는 것이 내 이웃이고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그 희생자들 또는 유가족들, 관계자들이 사회를 신뢰하고 다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기 또 꼭 또 좋은 얘기 들을 시간 다시 한번 마련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조현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아, 11시 44분 지났습니다. 국토부가 9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도 많이 늘었는데요.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네, 맞습니다. 네. 미분양이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이 무렵에 이제 미분양도 많이 줄어들고 이 전국의 미분양이 1년 전에 한 14,0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지금 9월 기준 42,000세대로 1년 전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는 어땠냐 하면 한 7년 동안 한 전국에 한 5만에서 한 6만 세대의 미분양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6만 호의 이제 미분양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의 미분양이 아직까지 이제 그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그까지 가면 안 되죠. 앞으로 경제 네. 여건을 봤을 때는 네. 미분양이 현재보다는 많이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을 보면은 전월에 비해서도 8.8%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보니까 60% 감소했으며 네. 또 5년 9월 평균과 비교해 봐도 58%가 감소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 추세이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의 거래량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서울이 지금 전월 대비 15%, 또 5년 9월 평균과 비교해봐도 75% 이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매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 또 5년 9월 평균과 비교해봐도 32%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금리가 지금 너무 오르니까 차라리 전월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몇 달 사이에 또 그렇게 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의 미분양은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539세대로 이 11년 만에 이제 1만 세대를 넘어가고 부동산 시장의 위기감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경북은 이제 6,520세대의 이제 미분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구 경북의 미분양이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이제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성구가 이제 3,000세대이고요. 달서구가 2,300호, 남구, 동구, 중구도 이제 각 1,000호가 넘게 미분양이 있는데요. 이 미분양이 500호 이상인 지역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달에 이제 북구가 502호, 서구가 739호로 이 요건에 해당되어서 조만간에 또 지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달성군만 제외하고 전 지역이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렇게 지정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토지 매입 단계부터 분양 승인까지 사전 심사를 하고 신규 분양 물량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 시장의 분양계라고 하는 게 주택 미분양 통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때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매월 미분양 통계를 취합해서 공개하고 있지만 민간 분양 시장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또 이제 소규모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합 대상이 아니어서 미분양 규모가 이제 축소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LH나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자녀 세대 등은 공공 물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국토부 통계에 미분양 주택으로 이제 포함되지 않고 또한 공공 분양의 자녀 세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 통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통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네. 대구시 차원의 어떤 대책 이런 거는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대구 아파트에 이제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고 또 신규 공급이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대구시는 이제 22개의 주택 건설 사업자와 개최한 주택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제 금융 지원과 주택 정책 권한 위임을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하였고요. 네. 또 이제 지역에 청약 1순위를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주는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구시는 이제 오는 15일 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 완화와 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또 신규 분양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 신규 분양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좀 늦춘다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대구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 공급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주택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LH를 예를 들게 되면은 LH에서 공급하는 택지를 보면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지구 지정을 하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와 이 보상이라는 절차가 있고요. 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한 후에 토지를 이제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사는 토지를 공급받은 이후 계획 설계를 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도시정비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고요. 또 연기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면은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 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한 회사가 하고 싶지 않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행사가 있고요. 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건설사나 금융사, 신탁사로 증가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분양가가 많이 올랐죠. 이 부동산 경기는 어렵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가게도 어렵고 또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값이 대폭 올랐고요. 또 여기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보다 이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근무 시간 준칙이라든지 해서 건설사의 이제 공사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주거 품질도 좋아지고 있고 주차장 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게 다 분양가에 얹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거 품질과 편의 시설이 좋아진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고도 체감하실 겁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지수를 보면은 2014년 기준이 100인데 전국은 173이고 대구는 203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2014년 분양 가격 대비해서 지금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득은 2배 오르지 않았기에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건설사는 또 비싸진 금융 비용만큼을 또 분양가에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분양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미분양도 이제 많고 공급은 넘쳐나는데 비싸게 분양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경산 대임택지지구 사전 청약 하잖아요. 네네. 지금 신청률은 어때요? 많이 했습니까? 네, 지난주 청약을 했었는데요. 이 3개 단지에서 1,400여 세대의 사전 청약이 지난주 있었지만은 청약 경쟁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경기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이제 2, 3년 뒤에 본 분양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건설회사에서는 물가 인상분을 선반영해서 분양 가격이 아주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전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이제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산 대임지구는 지하철 2호선 임당역 앞에 50만 평의 부지 위에서 한 11,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임지구는 일반 분양과 나중에 신혼행복주택, 국민 임대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로 들어서는 단지임으로 인해 가지고 추후는 시세보다 저렴한 LH의 신혼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나왔던데요. 네,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 정부는 이제 변동금리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주택 가격 6억 원까지 이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주택 가격 기준은 4억 원이었던 것을 6억 원으로 확대했고요.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이던 것을 1억 원으로 이제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대출 한도가 2억 5천만 원에서 최대 이제 3억 6천만 원까지로 이제 늘어났는데 네. 무엇보다 장점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면서 거치 기간에 따라서 최대 3.7%에서 4%까지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송원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제보상로 서대구공단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까지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쪽은 도청교부터 침상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지만 침상교 지나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는 소통 원활합니다. 팔달로 미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원대 오거리에서 만평내거리 방향, 원대 오거리 9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맨홀 뚜껑 열고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영천분기점 부근 89km 지점 3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대 지나신다면 1, 2차로로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작업 구간이 있는데요. 평사휴게소 106km 지점부터 102km 지점 1차로에서 줄눈 보수 작업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점자의 날 행사 현장 리포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 이용시설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많이 소외돼 왔습니다. 대구 북부도서관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손끝으로 느끼는 촉각 명화 이야기 전시를 해요. 요즘 3D 프린터를 써서 촉각으로 느끼는 미술작품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으로 눈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시 문화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